안녕하세요. 오늘 약선 본추학 2 제8강 약재류 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안녕하셨죠? 아니, 일주일이 아니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또 3일 만에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재류 편에서는 백봉령, 도인, 홍화, 육종용, 오조골, 방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봉령입니다. 이 백봉령은 이제 소변불이나 설사 그리고 심원성 수종이나 신장염 수종이나 그리고 암성 복수, 각기병 부종 이런 것에 수종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령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난 후에 한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뿌리에서 그 복령이 이제 기생하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버섯 종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간벌하고 벌채를 하고 난 3년에서 10년 정도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새꼬챙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쿡쿡 찔러봐 가지고 거기에 그 복령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의 껍질은 이제 복령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복령피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복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면 백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붉은색인 경우에는 이 적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복령과 백복령은 모두 다 약으로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성은 평이하면서 맛은 달고 또 덤덤합니다. 덤덤하기 때문에 복령 같은 경우에는 약선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령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신농본초경에서 이제 평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복령 외에 또 송서라고도 불리고 송영이라고도 불리고 옥령, 송목서, 복토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어디서나 이제 다 자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령을 보면서도 이제 그 백복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재배 하우스 안에서도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령 균사를 죽은 소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또 키우고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재배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백복령이 과연 그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평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산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직접 그 생태적으로 자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웬만하면은 모든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식물 한 가지가 거의 종류로 보면 한 200가지, 300가지 이상이 되어지는데, 이 소나무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소나무는 크게 나누면 이제 적송하고 해송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적송과 해송으로 나눠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흑송, 뭐 백송, 황피금송, 뭐 황금소,
황금소나무, 그다음에 뭐 금강송, 단송, 처진소나무, 뭐 용소나무, 도깨비 방망이 소나무, 뭐 긴 혹송, 뭐 이런 그 긴 흑송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생김새와 그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생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백봉령이면 백봉령이지 뭐 이것저것 따지느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소나무는 일단 그 백봉령이라고 봉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가 이제 감벌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죽은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소나무의 뿌리에서 이제 소나무가 감벌되고 나서 3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뿌리에서 생기는 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소나무가 어떤 지역에서 자라고 있었던 내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선을 공부하면서 약선 본초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소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에 폭넓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도 자라는 것에 의하게 되면 내륙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과 적응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이 파워와 힘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모든 식재료를 볼 때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주 사소한 들풀일지라도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 환경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그 환경의 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력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피지금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식재료의 성질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식재료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식재료의 활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현 선생님께서 니키다 소나무는 일본 소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니키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소나무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소나무가 잘리고 난 그 나무의 뿌리에 복령이 자란다는 거, 좀 아픈 사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을 극복하고 또 사람에게 큰 유익한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라버리고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아낌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적합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참 오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령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지면 일단은 이 복령은 평한 맛이 이제 달면서 담담하지만 성질은 평하다. 그리고 심장과 비장과 폐장과 신장으로 그 규경을 가지고 있다.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 효능으로서는 비장을 세우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물이 잘 흐르게 한다. 이 비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들, 우리 몸이 흡수한 영양분을 잘 적재적소에 운반하는 일을 잘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심장을 안정시켜서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노, 항암 작용이 있죠.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이제 극복해내는 그런 것이 있고, 몸속에 있는 그 종류들을 이제 없애는 그러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간장병이나 비만증, 그리고 그 기름이 많이 이제 흐른 이제 지일성 탈모에 아주 적합한 식품이다. 말 그대로 이 물을 극복해 내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들,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고, 늙어가고 암적인 거, 그리고 몸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종류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힘이 이 백봉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어지면, 백봉령은 면역력 증강에도, 그리고 심리 안정 효과가 있고, 이뇨작용과 당뇨 예방 및 치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위장병 치료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백봉령을 가지고 약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령 대추죽이나 복령죽이라든지 복령 산사떡이라든지 이 복령 가물치탕 같은 경우가 우리 약선 속에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복령이 재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복령을 이용해서 현대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조금 찾아보니까 복령 두부선이 그나마 참 많이 이제 이용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령 두부선 같은 경우를 이제 4인분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두부 한 모에 닭고기 10g, 그 다음에 당근, 죽순, 그리고 뭐 표고버섯, 달걀 흰자, 다진 마늘, 다진 파, 그리고 통깨, 이런 식물성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복령가루하고 절연가루, 그 다음에 차전자, 택사, 물 4컵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부찜을 만드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부선이라는 이야기는 두부찜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복령가루하고 절영, 그럼 절영은 뭐냐? 절영은 이건 참나무에 기생하는 일종의 버섯 종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복령에 비해서 이뇨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걸로 해서, 몸에 이제 습이 많이 있는 분들의 물을 빼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많이 있다든지 수종이 많이 있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복령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복령에 절영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발휘되어지는 거죠. 이 복령을 붙인 부분에 영자가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그 나무의, 다른 식물의 뿌리로 있는 토복령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토복령 같은 경우는 청밀의 덩쿨 그 뿌리를 이제 토복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뇨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또 강장작용을 아주 대단히 막강하게 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령과 절영, 그리고 두부를 이용해서 복령 두부선, 두부찜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캡처를 해 두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령 용안용 라면을 한번, 라면 하면
그건 그 약선 아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딱 접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리는 속에서 늘 말씀드렸죠. 햄버거 같은 경우도 이건 나쁜 뭐 정크푸드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크푸드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약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이 될 수 없게 만들었던 조리법을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계속 했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라면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복령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참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복령 용안육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라면 사리 4개, 멸치 15g, 복령 30g, 용안육 15g, 부추 60g 이렇게 쭉 해서 생수 이제 10컵 해서 재료 손질하고 조리를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개는 깨끗이 이제 손질을 해서 멸치와 함께 생수 10컵에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거품을 걷어내고, 두 번째 국물을 다른 냄비에 옮겨 담고 조개는 해감을 빼고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복령과 용안육과 물을 넣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라면사리는 삶아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부추는 손질을 해서 씻은 위에 5cm 길이로 썹니다. 그리고 6번째로 콩나물을 머리 부분을 그리고 아예 밑에 부분을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참과 즉 용안육과 라면 사리에 있는 부분과 함께 같이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추와 다진 파를 넣고 다시 한번 이제 기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령 용안육 라면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건강한 라면으로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음식,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의 형태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약선의 그 확장 폭을 여러분이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백복령에 대해서 이 신농본초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으면 귀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키우고 장수한다. 소나무도 신농본초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농본초경의 상약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먼저 놓입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먹는 음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소나무로 해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소울이파리가 신농본초경의 제1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신농본초경의 제1번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의벌록에서는 그 복령에 대해서 소갈을 멈추게 하고, 즉 여기서 소갈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뇨죠. 당뇨를 멈추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담과 물을 분리하여 수종을 해결하고 가슴과 배를 잘 통하게 하여 오장을 조절하고 신장의 사기를 없애고 기력을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신농본초경에 의해서 명의불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성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질을 멈추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폐에 담이 차거나 담이 있거나 어린이의 경기를 치료하고 심장과 이 복부가 창만하는 것을 치료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화자 본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오로칠상을 치료하고 안태작용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가 임신했을 때 태반이 안정돼야 이제 아이가 제대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태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안태작용입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열고 지력을 강하게 하며 건망증을 멈추게 한다. 여기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의 안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책들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역대의 양생가들이 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떡이나 빵이나 죽이나 만두 등을 만들어 먹었다.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술도 담궈서 먹기도 했죠. 뭐 떡으로 만들기 편하고 빵으로 만들기 편하고 죽으로 만두 등으로 만들기에 편하기 때문에 또 이 복령을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 복령이 무엇보다도 노화를 방지하면서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고 온갖 물에 관련되어진 수종에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복령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노화 방지 물질이라든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심장의 근육 수축력을 강하게 한다든지 간장을 포함해서 세포 개선을 막고 또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복령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떡이나 빵과 죽이나 만두 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복령이 담담하면서도 약간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요리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효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 효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복령은 자관 약선 요리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식재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기훈 선생님이 백설기 좋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설기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오로칠상을 치료하면서 안태작용이 있고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열고 지력을 강하게 하면서 건망증을 없애하고 항암작용과 노화 방지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강하게 하고 간장을 보하고 세포 개선을 막고 혈당을 낮추는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설기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백설기만 있겠어요. 떡 종류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빵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잖아요. 죽도 그러고 만두도 그러고. 그렇다 한다면 복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식재료들이 그렇게 맛이 변형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음식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형태들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효능들은 강화시키면서 쓸만한 최고의 식재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문 선명 5기 편에 보게 되면 오로에 대해서는 오로가 뭐냐, 칠상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혈이 손상당하고 살이 손상당하고 근육이 손상당하고 기가 손상당하고 뼈가 손상당하고 비장이 간이 손상당하고 신장이 손상당하고 폐가 상하고 심장이 상하고 또한 그 몸이 상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상하게 될 때 이 오로 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상하게 될 때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 백봉령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떡으로 만들어 먹든 빵으로 만들어 먹든 죽으로 만들어 먹든 죽을 써 먹든 만두로 빚어 먹든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약선에 사용하기에 너무나 적합하다. 여러분들 또 이렇다 하니까 이제 죽은 소나무 밑에 이제 새꼬창이 이제 콕콕 찔러가면서 이제 온살을 이제 누비고, 혹시 이제 이기훈 선생님 혹시 안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김홍희 선생님도 혹시 그러시지 않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백봉령은 약선을 하는데, 약선 재료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한, 대단히 좋은 재료다. 밀가루를 뭐 밀가루를 이용하는, 가루를 이용하는 모든 음식에는 살짝 집어넣으면, 뭐 그게 한 테이블 스푼이든 한 티스푼이든 아니면 한 컵이 됐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넣으면서 충분히 효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바로 복령은 오로칠상, 그냥 만병통치. 아무리 만병통치 해도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작게 써도 끝을 볼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선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약선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느꼈던 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약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령에 대한 그 영양적인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지금 현대적인 연구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부분으로 복령 같은 경우는 이 그 식용적 효과 자체가, 이제 그 종기 같은 경우들이라든지 몸속에 있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또 혈압을 낮추는데,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은 성질이 평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혈로 인한 모든 증상에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혈로 인한, 몸에 어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적합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하나 우리가 숙지로 풀어야 될 거잖아요. 어혈로 인한 모든 증상에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어떤 부분이 하나 남아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똑같이 이 도인을 그러면 다 써야 되느냐, 어혈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인에 사용하는 양입니다. 양을 얼마만큼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 지금 복숭아꽃이 안에는 분홍색, 붉은색을 띠고, 들어갈수록 붉고 점점 꽃잎 끝으로 나올수록 분홍색을 띠다가 끝판에 와가지고는 허연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얀색, 그쵸? 그러니까 도인은 붉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얀색으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이제 속은 하얀하면서 껍질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모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인은 크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얀색의 기능과 붉은색의 기능이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얀색의 기능은 폐와 관련이 되어지고, 붉은색의 성질은 바로 어혈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혈에 관련되어진 모든 질병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인이 바로 어떻게 어혈과 관련되어질까라고 생각한다면, 복숭아 꽃의
꽃의 시작점, 꽃이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의열을 떠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게 땅에서 기운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나는 이런 놈이요, 아니 나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기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꽃이, 이 꽃은 뭐냐면 나는 이런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붉은색 기운과 분홍색 기운과 하얀색 기운을 끌어올린 거예요. 조금 알레고리하지만 여기에 별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별의 모양을 하면서 다섯 개의 꽃잎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4개의 꽃잎을 갖고 있으면 또 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5개의 꽃잎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또한 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얀색과 붉은색은 또한 뭐냐? 하얀색과 붉은색은 또한 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복숭아 자체로만 본다 한다면, 복숭아의 과육 자체가 폐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더 크게 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숭아의 씨앗인 경우에는 바로 의열을 풀어주고, 또한 폐의 기침을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큰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도인의 그 환경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도인의 줄기, 가지나 이파리나 꽃이나 과육이나 열매나 뿌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이제 꽃이 피니까 꽃을 잘 사용을 해도 되겠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예 아직 덜 익은 이제 복숭아라든지, 이제 가을 재기 전에 이제 늦여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복숭아 완전히 익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복숭아 이제 제대로 이제 다 쓰면서 과육까지 쓰겠지만, 과육이라든지 이제 씨앗까지 다 쓰겠지만, 익기 전까지는 또 나름대로 그 다이어트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많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복숭아 같은 것도 따잖아요. 따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열리면 이제 따게 되는데, 이 안 익을 때 너무 빽빽하게 나 있는 그런 것들은 따가지고 잘 말려뒀다가 그걸 이제 분말화해서 이제 드시게 되어진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런 건 이제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은 상태에서는 폐를 촉촉하게 하는 작업들을 더 하게 되어지고, 그 씨앗은 바로 어혈과 폐의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인을 보시게 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하지만 간과 심장과 폐와 대장으로 들어가서 어혈들을 없애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작용을 하고, 씨앗 자체가 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장을, 그 대장과 소장과 대장, 이런 장들을 윤택하게 해서 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효능들이 있고, 또한 이제 그 기침을 멈추게 하고 천식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복숭아의 붉은색을 보면서 어혈들과 활혈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의 안에 있는 하얀색이 바로 폐와 관련해서 기침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혈로 인한 모든 증상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어진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지만 이 그 도인 같은 경우는 그
그 갈대 줄기라든지 동과씨라든지 그 화마인이라고 하는 씨라든지 과루인이라든지 행인이라든지 이런 씨앗들 종류와 함께 같이 쓰게 되어지면 일정량 그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골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골계라든지 그 다 그 보리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또 효과를 보는 반면에 그 자라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자라와 같이 쓰게 되면 심장에 통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콩과 그, 그 깨 종류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비타민 E를 파괴해서 음식의 영양가를 떨어치게 되어진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라에다 안 넣고 그 다음에 땅콩이라든지 깨 종류와 함께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도인은 다른 씨앗들과는 그렇게 궁합을 잘 맞출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인은 크게 그 우리 문헌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복숭아 이런 그 복사 즉 복사꽃을 피는 이 복숭아의 씨앗과 그 다음에 산에서 있는 산도인이 있죠. 복숭아, 개복숭아가 그 개복숭아 꽃이 그 개복숭아 씨앗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편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편도인은 아몬드를 이제 그 편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귀경 자체가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그 복숭아 씨앗과 그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성미나 귀경도 같고 효능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면서 담을 삭히고 기를 이제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이제 더 강한 반면에 도인과 그 개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활혈작용과 의혈을 몰아내는 작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보게 되어지면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고 변이 묽은 사람과 출혈성 질환 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독이 있기 때문에 양도 역시 적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어혈을 풀어내고 어혈을 없애고 활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한다면 정말 극미량으로 조금 이제 사용하고 그 피를 묽게 하는 그러한 약들을 만약에 드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드시고 다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인 오징어탕과 도행죽 그리고 도인죽, 도인 수수죽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행죽 같은 경우는 도인과 행인을 같이 넣어서 이제 하는 건데 도인은 복숭아의 씨앗이고 행인은 살구씨죠. 그래서 살구씨를 가지고 이제 쌀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게 되어지면 중노년기에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변비가 있을 때 좋은 그 약선의 역할들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나 명의별록이나 그리고 진주낭이라고 하는 책이나 신농본초경, 본초경소에서도 보게 되면 도인은 다 이 어혈들을 해결하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혈을 생각하신다면 몸속에 내가 어혈이 있어 피가 잘 돌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현정 선생님은 더덕을 다 까셨습니까? 더덕을 깔 때는 어떻게 까세요?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더덕을 이 끈적끈적한 이 부분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더덕을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까면은 훨씬 더 잘 까지고 또 그 더덕의 약간의 이 아린 맛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부드러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잠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좀 한 대여섯 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게 되어지면 아주 잘 까집니다. 잘 까지면 특히 지금 저 더덕 같은 경우는 맛도 굉장히 부드럽고 사각사각한 맛이 강해서 좋겠네요. 노현정 선생님, 그 더덕 까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담궈서 절임 중이라니 더덕 장아찌를 담그려고 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약선은 뭐다? 약선은 실천이다. 약선은 뭐다? 실천이다. 실천하는 노현정 선생님, 실천하는 우리 또 누구 있죠? 김웅애 선생님. 이야, 4kg를 깠으면 오늘 하루 종일 까셨겠네. 아무튼 그 도인은 이제 그렇게 그 혈액 어혈을 풀어준다.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면 도인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하지동맥의 혈류량도 개선시키고 혈관의 탄력도 개선시키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다.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 간장의 혈액순환도 빠르게 하고 담즙 분비도 촉진한다. 또한 자궁을 수축시키고 출혈이 촉진된다. 말이 잘못했네요. 출혈을 일으키는데 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화입니다. 홍화. 지금부터는 홍화를 말씀드릴 텐데 이 홍화는 폐경과 생리통과 생리량이 너무 적거나 심장 통증에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홍화는 여성 산부인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또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화도 그러고 당귀도 그러고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성질은 당귀도 따뜻하지만 홍화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냉증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혈액순환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해서 이 종류 같은 부분들도 풀어주는 작업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청피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섞으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홍화 청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화는 우리나라의 잇꽃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보면은 이제 푸르른 이런 색깔을 겨울철에도 견뎌내고 그 푸름이 이제 막 솟아나게 되어지는 이 봄철에 이 홍화 나무를 무쳐 먹으면 이것도 상당히 맛이 그럴싸하죠. 맛이. 자, 그 홍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실 때도 이게 상당히 아름다운 이제 부분인데 얘의 그 꽃이 가느다랗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얘가 성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꽃받침과 그리고 이파리들이 상당히 억세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성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어, 이런 홍화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그 해안가에서도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이 섬에서도 이제 많이 키우고, 내륙 지역에서도 많이 키우고, 홍화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많이 이제 키우게 되어지는데, 역시 홍화가 다 똑같은 홍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홍화도 역시 구입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그 출신 성분을 꼭 따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는 출신 성분을 따져야 돼요. 그 식재료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경이나 이제 경수가 이제 마르는 폐경이나 생리통, 생리량이 너무 적거나 심장의 통증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이나 뱃속에 어혈이 뭉쳐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혈이 뭉치게 되지면 통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뭐 피멍이 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잘 풀어지지도 않고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이 홍화는 관절 통증이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고환아사와 같은 증상, 그리고 반신불수에 효과가 있고 몸에 이 어반 그 어혈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피를 잘 돌게 하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고 종류를 흩어지게 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익모초와 함께 같이 사용하게 되지면 이 생리불순과 폐경과 생리통 그리고 산후복통에 효과가 더 있고요. 도인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어혈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에 더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귀와 황기와 함께 쓰게 되면 당귀, 황기와 함께 쓰게 되면 혈이 허한 증상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죠. 당귀가 보혈, 활혈 시키는 것이고 황기가 보기하는 작용을 하는데 보기하면서 활혈, 활혈, 보혈 작용을 하는데 홍화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활혈 작용이 더욱더 증강되어져서 훨씬 더 혈허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목통이나 방귀나 마두령 같은 그런 그 약재하고는 이 홍화는 같이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홍화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활혈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 뭐 뇌출혈이라든지 출혈성 궤양이라든지 이 소화기에 출혈이 있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선에서는 이 홍화 산사주로 만들어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지면 홍화 산사주를 만들어 먹으면 여성들의 그 어혈성 생리통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실용양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화 혹두탕이 있고요. 홍화둔 소고기가 있고 홍화 찹쌀죽이 있습니다. 홍화채 양고기탕이 있고 홍화 삼칠 꽃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화채 회청두라고 하는 또 요리가 있고요. 홍화채 둔게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청궁과 함께 홍화를 같이 쓰는 죽이라든지 이 홍화하고 또 소고기하고 같이 쓰는 부분 그리고 홍화만 가지고 술을 담그는 홍화주도
있겠습니다. 홍화에 대한 부분의 그 고서적들, 약선 서적에 보게 되어지면 의열에 관련된 부분들 역시 이제 많이 보이지만 본초몽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홍화는 혈로 들어가서 부인과 전문 치료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화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이 홍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반면에 홍화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이제 붓게 하는 그런 부분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화씨에 대한 전설을 잠깐 봤더니, 이제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어느 두메 산골에 고단한 일 때문에 다리뼈가 부러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한 총각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어머니를 치료했지만 어머니의 부러진 다리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많았던 이 아들이 눈물을 닭똥 떨어지듯이 흘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일고 검은 구름과 소낙비가 내리더니 다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하늘이 이제 맑게 개이고 7빛깔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는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부러진 뼈가 나을 거라고 한 줌의 하얀 꽃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꽃씨를 남겨두었다가 봄이 되면 심고 가을이 되면 씨앗이 익을 테니까 씨앗이 익으면 뼈를 다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착하디 두메산골 늙은 호르머니를 모시고 오매불망 다친 다리가 낫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총각은 그 꽃의 이름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녀가 한 말이,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내주신 꽃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총각은 그 씨앗을 이제 짓지어가지고 다려드리고 또 짓지어 상처에 붙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물어서 부러진 뼈가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총각은 이듬해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꽃씨는 뼈가 부러진데 홍화씨는 뼈가 부러진데 치료약으로 이제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약초에 대한 전설은 지극한 효성과 지극한 사랑에 다 감동받아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선에 임하는 자세는 지극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성이 절반 이상의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귀신도 움직이게 한다. 뭐 알고 보면 그 옥황상제도 귀신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사람의 어떤 것에 귀신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봤더니 이 정성에 다 감동을 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정성을 한번 이제 보이려고 면역력을 이제 키우는 홍화나물 육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제 한살림에서 그 면역력을 키우는 홍화나물 육전이라고 해가지고 레시피가 있길래 제가 얼른 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우 재료로 보게 되면 한우 이제 불고기용으로 또는 이제 얇은 등심으로 해서 300g을 준비하고 홍화나물 100g, 안진뱅이 밀가루, 토종 밀가루죠. 밀가루 2분의 1컵, 유정란 4개, 대파 1뿌리, 소금 참기름 약간, 그리고 초간장으로는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간 마늘을 이용을 해서 홍화나물 육전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화 나물 육전. 근데 진짜 봄에는 무엇보다 여기 한살님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봄에는 봄나물 무침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홍화나물 이렇게 잘 데쳐가지고 된장에 그냥 묻혀서 참기름 묻혀 딱 먹는 것이 최고 맛입니다. 만약에 된장을 싫어하시면 거기에 그냥 그 간장 넣고 간장에다가 기름 넣어서 참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먹으면은 계절이 반찬이에요. 그냥 아주 맛있습니다. 꼭 홍화도 그냥 홍화 꽃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화 나물도 생각할 수 있다. 홍화 줄기도 생각할 수 있다. 홍화 뿌리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확장시켜서 이 홍화가 의욕을 풀어내주고 활혈을 시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의 음식에 옮겨오는 작업이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에 도달했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용입니다. 육종용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종용은 신장의 양기와 또 정혈을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 장을 윤택하면서 변을 잘 통하게 하고 노화 방지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쩍쩍 갈라져 있는데 꽃은 약간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잘 말려가지고 포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이 강장작용과 함께 신장의 정기를 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기를 보호하면 음기 보호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육종용은 음기와 양기를 이렇게 같이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강해요. 좋죠. 그와 비슷하게 이게 파극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음기와 양기를 같이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파극천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육종용이 조금 더 그 항구력, 내성이 좀 더 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종용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제가 있는 건 이제 모르겠어요. 못 본 것 같고 주로 이제 열대 지방, 건조한 지방에서 이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로 봤을 때 지금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부분이 바로 이 육종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홍색 기운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건조한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후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용도 역시 만약 수입을 해오게 되어지면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오게 될 텐데 혹시라도 다른 나라 확대되었고 뭐 인도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오는 거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 온다 한다면 이런 사막 쪽에서 이제 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보시고 그 사막을 견뎌내는 그런 그 효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용에 대한 효능적인 부분으로 온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장의 양기와 또 정혈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그 효능을 가지고 있다. 윤창하고 통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음기도 같이 보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노화 작용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신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짠맛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정혈을 또 이롭게 하는 부분은 또 바로 이 단맛이 그렇게 하면서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양기가 쇠약하거나 정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발기부전 증상이라든지 이 정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이라든지 조루라든지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육종용이 효과가 좋다. 신장이 양기에 약하다든지 정액이 부족하게 되면 사지가 차면 허리도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눈앞이 어그러거리기도 하고 이명 증상도 있게 되어지고 발 뒤꿈치가 아픈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신장의 양기라든지 정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아랫배가 차면서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량이 적다든지, 그리고 생리량이 적으면서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냉이 많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 육종용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 변비 증상이나 산후변비라든지 기허변비라든지 장이 너무 건조해서 나타나는 장조변비에도 역시 육종용이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종용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한다면 그 닭고기와 오리고기에다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부용계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닭고기하고 육종용을 섞는 것으로 지금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몸이 이제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가우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용 계죽으로 쓰고, 만약에 몸이 이제 좀 뜨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용 압죽을 쓰고, 지금 닭고기를 쓸 거냐 아니면 오리고기를 쓸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종용 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종용 그 새우볶음, 그 다음에 육종용 두지탕도 있겠습니다. 오로칠상이나 중추를 치료하고 그 경중 한열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장을 보하고 음을 강하게 하며 전기를 보하고 자식을 많게 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종용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좀 늦으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적골입니다. 주로 이제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를 오늘 많이 하죠. 그래서 오적골인데, 이 오적골은 해표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갑오징어의 안에 들어있는 뼈를 이제 오적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근만성 위염, 위산과다 및 출혈성, 이 궤양 출혈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오적골을 끓인, 갑오징어를 끓이는 것이 아니라 오적골을 끓이는 것입니다. 물론 또 오징어 자체도 지혈작용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오징어의 껍질이 더더군다나 이 출혈을 막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적골은 해표소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적골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위염이나 위산과다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이나, 즉 소화기 계통의 궤양에, 소화기 계통의 출혈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오적골은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적골과 토사자, 사환자, 산수유를 갖추게 되면 유정이나 활정에 효과가 있고, 오적골과 산약과 감시를 쓰게 되면 여성들의 냉을 멈추게 하고, 연호색과 백급,
꼬막 껍질 폐모화 쓰게 되면 유산과대 효과가 있고, 명반 연호색과 꿀 쓰게 되면 유궤양, 십이장궤양, 만성유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석고와 청대, 황백을 쓰게 되면 종창으로 인해서 진물이 생겼을 때 효과가 있고, 상처를 빨리 멈추게 합니다. 자, 그럼 오적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주로 이 지혈작용에, 특히 소화기 계통의 지혈작용에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초 품의 정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오적골이 수렴작용에 의해서 혈을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도 치료하고 백내장을 또한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치료하며 백내장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해표소의 효능 중에서 고정지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면서 그 정액이 흘러나가는 것을, 그냥 멜급시 흘러나가는 것을 이제 그 고정시키는 거죠. 막아주는 거면서 또한 막혀 있는 것들을 막히게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산을 중화하는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게 하는 작용도 하면서 소화성 궤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다음에 그 상처 회복 능력에도 현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풍입니다. 방풍. 올해는 저도 이 방풍을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원 없이 또 먹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방풍과 신선초를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나물로 무쳐 먹고 있는데, 어머니 드린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한다는 핑계로 저도 그냥 함께 잘 먹고 있습니다. 이 방풍은 성질이 따뜻한, 물론 여기서 방풍은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파리가 아니에요. 방풍잎이 아니라, 방풍나물이 아니라 방풍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방풍 뿌리는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은 풍을 무찌르고 체표를 우리 몸에 그 피부라든지 몸 밖에 있는 부분에 한기라든지, 그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습을 몰아내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습을 걷어들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주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방풍도 역시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원래는 바위 틈 사이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 바위 틈 속에, 바위 같은 곳에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자라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 방풍의 이파리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방풍은 바람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방풍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풍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방풍의 유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풍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하우스 안에서도 키우더라고요. 뭐 그냥 대량 재배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방풍이 잘 커요. 또 어디든지. 그러니까 비료만 잘 주고 퇴비만 잘 돼 있고 그러면은 방풍이 막 본시한 잘 크는 데는, 비옥한 땅에서는 5, 60cm, 뭐 1m까지도 크는데,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크는 것들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크고 어느 지역에 쓰든지 이제 잘 크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 찾으니까 또 이걸 뭐 대량 재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능하면 이 방풍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장에서 자란 방풍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풍이면 다 좋은 방풍이 아니고 이 방풍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어, 짚어보시고 짚어보는 것이 이 방풍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풍이 뭐 우리 이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냥 평야에서 자란 건지 산간 지역에서 자란 건지 습늪지에서 자란 건지 사질토에서 자란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선택을 하는 그냥 있으니까 사고 보기 좋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꼭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현정 선생님, 뭐 갑자기 머리 밑에서만 땀이 줄줄 나는 건 뭔 증상이지요? 라고. 땀이 머리 밑에서만 난다 한다면, 그리고 그 머리 밑에 땀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것은 바로 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 낮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음기가 부족하게 되면 저녁에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가 딸리게 되어지면 이제 땀이 나오는 건데 이 땀도 이 머리 중에서도 이 이마 쪽에서 많이 나는 건지 뒤통수에서 많이 나는 건지 이 귀 있는 머리 측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건지 아니 머리 속에서 그냥 많이 나는 건지 그걸 다 아셔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앞통수에서 많이 땀이 난다 그러면 이제 위장경락 쪽이라고 봐서 왜냐하면 우리가 체하거나 위장이 안 좋다든지 염증이 있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마가 아파요. 이마가 묵지근하고 이마가 아프고 이마가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리 쪽에서 한다면 이제 고름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경락 쪽 뒤통수 쪽을 한다면 방광경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조는 심포라든지 심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땀이 그냥 운동을 하지 않은데도 밀급시 막 땀이 난다는 이야기는 기가 그 땀을 붙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땀을 많이 흘리면 양기가 부족한 것이요. 저녁에 땀을 많이 흘리면 음기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방풍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양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풍을 몰아낸다. 풍을 몰아낸다. 그 다음에 습을 몰아낸다. 풍과 습을 몰아낸다. 그 다음에 습을 몰아내고 또 습을 수렴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풍과 생강, 현계, 독활, 강화를 같이 쓰면 감기에 풍한감기에 좋고 강할, 고본, 천궁을 쓰게 되면 뭐 풍습 감기, 마왕, 백지, 창이자음, 뭐 풍한 가려움증 막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면 그냥 그 방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풍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방풍이 어렸을 때는 그 나물로 이렇게 무쳐 드시면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억세지게 되어지면 그걸 데쳐서 냉동실 같은 데 넣어놨다가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해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만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풍의 뿌리는 바로 풍을 몰아내면서 그 다음에 정신을 맑게 하는 비장이 허해서 몸에 이 습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풍나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소설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나물 같은 종류를 통해서 디톡스 작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물 같은 걸 통해서 디톡스 작용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풍 뿌리도 뿌리지만 방풍 나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풍 뿌리로 죽도 끓이지만 방풍 이파리 가지고 또 역시 죽을 끓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풍죽, 방풍죽, 뭐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방풍 율무조림, 뭐 방풍 솔잎죽, 방풍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방풍나물 장아찌라든지 뭐 방풍나물 된장 무침이라든지 방풍나물 오징어 무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많은 이제 그 건강 음식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든지 그냥 약초들은 장아찌 만들고 또 나물들은 이제 된장 무침이라든지 간장 무침이라든지 그래서 나물 무침을 해가지고 많이 드시고 일반적으로 그 식재료의 맛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냥 고기보다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에 이제 약선 달인물 요리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풍나물을 가지고 봄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 가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또 남자들에게 더 좋은 방풍나물 장아찌도 만들 수 있고 여자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증상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거기에 옵션으로 더 확장시켜서 이제 요리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철에 나오는 약용 작물들의 식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풍나물이 두 종류던데요. 물론 방풍나물이 어떻게 두 종류만 되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또 이 방풍 종류도 수십 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방풍의 모양들이라든지 잎새 모양들이라든지 방풍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것밖에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 그러나 찾고 찾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고을에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지구는 둥근지도 모르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가장 합당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식물들은 한 가지일 수가 없다. 적어도 수십 가지, 수십 종이 있다. 그러니까 방풍하게 되어지면 수십 종이 있다. 수백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또 어떤 방풍이 있을까? 또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확장해놓고 공부들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풍은 이제 갯방풍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방풍, 이 방풍 같은 경우도 아주 가는 방풍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나는 것도 아주 두껍게 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마치 암컷과 수컷처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풍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풍을 신농본 적용에서는 풍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악풍, 풍사를 치료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풍이 몸 주위를 돌며 관절 통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명이별록에는 옆구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머리나 안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지가 구부러지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방풍과 현계는 성질과 효능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계 같은 경우는 질이 가볍고 방풍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다. 주위 인테가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풍과 현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몸에 있는 습을 몰아내고 또 풍을 몰아내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풍은 이제 뿌리인 것에 비해서 현계는 이제 이파리와 줄기를 이제 현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방풍의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약선 쪽에서는 이 방풍 나물 이파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 줄기 가지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데서 연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풍 씨앗이나 방풍 꽃 같은 경우도 상당히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 방풍나물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독소 제거, 해독 작용,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 작용 쪽에 크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정신없이 그냥 쉬지 않고 1시간 32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들으셨던 스페인의 장미, 스페니시 로즈라고 하는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면서 오늘 수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